여러분은 오랫동안 연락 없는 가족이 있다면 직접 찾아가고 싶다는 충동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프랑스 여인은 그 감정을 참지 못하고 결국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5년째 소식 없는 딸, 연락도, 영상통화도 어느 순간 끊겼죠. 처음엔 바쁜가 보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확신하게 됩니다. 이건 뭔가 숨기는 게 있다. 그런데 마주한 딸의 모습은 너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알던 내 딸이 아니다. 그리고 그날 밤 딸도 아닌 남자친구가 남긴 메모 한 장이 이 프랑스 엄마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고 합니다. 과연 그 메모엔 어떤 진심이 담겨 있었을까요? 지금 그 놀랍고도 따뜻한 여정을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리옹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보내는 마지막 아침이었죠. 65살이 되도록 이렇게 먼 여행을 결심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엄마로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친구 클레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피가 오지 않으면 저도 가지 말라고 하네요. 그 아이도 이제 어른이라며. 하지만 5년 동안 딸의 목소리를 직접 듣지 못했다는 사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창틀에 놓인 소피의 사진을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죠.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사진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했죠. 소피는 23살에 교환학생으로 서울로 떠났어요. 처음엔 매주 전화가 왔었죠. 그러다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점점 뜸해졌습니다. 지금은 문자 메시지조차 드물어졌어요. 인스타그램에는 가끔 낯선 음식과 풍경 사진만 올라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점점 찾아보기 힘들어진 상태였죠. 이웃집 말이 아주머니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남자가 생겼나 보다. 젊은이들은 다 그렇다며. 사랑에 빠지면 부모는 잊어버린다고 하더군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야만 했어요. 소피가 무슨 일로 그리 바쁜지, 왜 엄마를 피하는지 말이죠. 이건 제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딸의 행복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인천행 비행기표가 떠 있었어요. 마우스 커서가 결제하기 버튼 위에서 떨리고 있었죠. 소피에게 제 방문 계획을 알리지 않았어요. 깜짝 방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거절당할까 두려웠던 겁니다. 중얼거리듯 혼잣말을 했어요. 이건 내 자존심 문제가 아니야. 엄마로서 내가 가야 해. 그리고는 결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티켓을 인쇄하는 동안 소피의 마지막 메시지를 다시 읽었어요. 엄마,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단 한 줄이었죠. 그 뒤로는 침묵뿐이었습니다. 가방을 싸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소피가 정말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 5해라는 시간은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어쩌면 저는 더 이상 그녀를 알아보지 못할지도 모르겠군요. 12시간의 비행. 그 긴 시간 동안 딸을 만날 순간을 상상하며 가슴이 조여왔어요. 설렘인지 두려움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소피는 저를 보고 싶어 하지 않을지도 모르죠. 혹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래도 가야만 했습니다. 엄마로서, 마들렌으로서 제가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는 딸의 얼굴을 직접 봐야만 했어요. 비행기 티켓을 손에 쥐고 마지막으로 아파트를 둘러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소피와 함께 살았던 공간이었죠. 이제 그녀의 방은 비어있고 그녀의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 곧 그녀를 만나게 될 거예요. 설령 그녀가 변했다 해도 그녀는 여전히 제 딸이니까요. 문을 닫고 나오며 결심했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소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리라고. 인천공항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유리벽과 천장, 형형색색의 한글 간판들이 저를 압도했어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입국장을 빠져나오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가 들려온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죠. 짧은 머리에 청바지를 입은 젊은 여성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파리에서 떠날 때의 소피는 긴 금발머리를 가진 수줍은 소녀였으니까요. 목소리가 떨리며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너냐고. 그녀는 웃으며 달려와 저를 껴안았어요. 엄마가 드디어 왔다며 반가워했죠. 놀랐느냐고 물으며 자신이 직접 마중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포옹은 여전했지만 다른 것은 모두 달라져 있었어요. 머리카락은 어깨까지 잘려 있었고 피부는 건강하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그녀가
한국어로 누군가와 자연스럽게 통화하는 모습이었죠. 눈앞의 딸은 제가 알던 소피가 아니었어요. 소피가 제 시선을 눈치챘는지 물었습니다. 많이 변했느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조금, 하지만 여전히 내 소피라고.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는 동안 소피는 쉴 새 없이 이야기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 한국어 공부, 새로운 친구들. 하지만 남자친구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제 방문이 갑작스러웠다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왔다는 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소피는 저를 위해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했다고 했어요. 한옥이라고 하는 전통 가옥인데 제가 좋아할 거라고 말했죠.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풍경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곳에서 소피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왜 프랑스로 돌아오지 않았을까? 질문은 많았지만 피로 때문인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소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꼭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요.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소피에게는 남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귀국하지 않았고 연락도 뜸했던 거겠죠. 억지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만나보고 싶다고요. 소피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정말이냐며 걱정했는데 제가 좋아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민재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요. 민재 그러니까 한국 남자군요. 한국 남자라 상상해 본 적 없는 관계였습니다. 택시는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고 전통적인 기와 지붕을 가진 집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국적인 풍경 속에서 저는 점점 더 이방인이 되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소피는 제 표정을 살피며 물었어요. 괜찮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그녀가 행복하다면 좋은 일이겠지만 왜 이제서야 알려주는 걸까요?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 질문들을 삼키며 게스트하우스로 향했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밝혀지겠죠. 소피의 새로운 삶, 그리고 그녀가 선택한 사람까지. 해가 저물고 저녁 식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소피는 저를 한옥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게 한 후 저녁 8시에 데리러 온다고 했어요. 그 시간 동안 저는 좁은 방에 앉아 창문 너머로 보이는 낯선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죠. 거울 속 제 모습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침착하라고. 그저 딸의 남자친구일 뿐이니 판단하지 말자고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불안으로 가득 찼어요. 소피와 민재는 얼마나 깊은 사이일까?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을까?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한마디도 없었을까? 질문들이 머릿속을 빙빙 돌았습니다. 정확히 8시, 문 밖에서 소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녀는 평소보다 더 신경 쓴 듯한 차림새였습니다. 옅은 화장과 깔끔한 원피스 드레스가 낯설게 느껴졌죠. 괜찮아 보이느냐고 물으며 너무 한국스러운지 걱정하는 모습이었어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름답다고. 그냥 좀 엄마가 기억하는 소피와는 다르다고요. 우리는 가까운 한식당으로 걸어갔어요. 소피의 설명에 따르면 이곳은 전통 한옥을 개조한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입구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죠. 소피가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그를 소개했어요. 그녀의 남자친구 민재라고. 민재는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에 서른 즈음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반갑습니다. 저는 김민재입니다. 유창한 영어에 놀랐어요. 소피의 눈빛은 불안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여러 생각이 교차했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이제서야 처음 소개. 이게 예의인가? 식당 안은 따뜻한 나무 향기가 가득했고 바닥에 놓인 방석에 앉아야 했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좌식 문화에 당황스러웠지만 시선을 끌지 않으려 애썼어요. 민재가 메뉴판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처음이시죠? 소피가 프랑스에서는 한국 음식을 찾기 어렵다고 했다면서요? 네, 처음입니다. 라고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소피가 가끔 한국 음식 사진을 보내곤 했지만 실제로 먹어본 적은 없었죠. 소피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다고. 민재의 추천으로 자신이 한국에서 처음 먹고 완전히 반한 음식이라고 했어요. 민재와 소피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제가 모르는 친밀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소피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은 오랜만에 보는 것이었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그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서비스 직원이 음료와 함께 작은 반찬들을 가져왔어요. 알록달록한 색깔의 음식들이 테이블을 채웠습니다. 소피는 능숙하게 젓가락을 들었고 민재는 저를 위해 포크와 나이프를 요청했어요. 작은 그릇에 담긴 음식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빨간 김치, 초록색 나물, 갈색 고기, 모두 낯선 색과 향이었죠. 민재가 하나씩 설명해주는 동안 소피는 이미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그녀의 모습에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프랑스에서 까다로운 식성으로 유명했던 소피가 이제는 이렇게 낯선 음식들을 자연스럽게 즐기고 있다니. 민재는 영어와 제스처를 섞어가며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해 설명했어요. 소피는 가끔 그의 말을 프랑스어로 통역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상호작용을 지켜보며 생각했어요. 소피는 정말 변했구나. 하지만 그 변화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자신감과 편안함은 분명 새로운 것이었으니까요. 주문한 메인 요리가 곧 나올 거라는 민재의 말에 긴장했습니다. 과연 어떤 특별한 음식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소피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니 그것이 무엇이든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음식임이 분명했습니다. 이 저녁 식사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소피의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초대장 같았어요. 주문한 메인 요리가 테이블에 올라왔을 때 저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커다란 접시 위에는 검붉은 소스에 윤기가 흐르는 커다란 고기 덩어리가 놓여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그건 돼지의 발이었죠. 무슨 요리인지 물었더니 소피가 신이 나서 대답했습니다. 족발이라고. 한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스트레스 해소 음식이라며 술안주로도 최고라고 설명하더군요. 민재는 일회용 장갑을 끼고 족발의 살을 발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능숙하게 고기를 찢어 소피의 접시에 올려주었고 소피는 장갑도 없이 맨손으로 살점을 집어 입에 넣었어요. 소피가 저에게도 한번 먹어보라며 권했습니다. 정말 맛있다고 하면서요. 저는 미소 지으려 노력했지만 속으로는 당황스러웠어요. 돼지의 발을 먹는다고? 그것도 맨손으로? 프랑스에서도 다양한 음식을 먹지만 이런 장면은 처음이었죠. 민재가 제 표정을 읽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처음엔 자신도 당황했다면서요. 하지만 맛보면 생각이 바뀔 거라고. 콜라겐이 풍부해서 피부에도 좋다고 말했어요. 젓가락을 들어 작은 조각을 집으려 했지만 미끄러워 잡히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시도 끝에 젓가락이 테이블로 떨어졌고 식탁은 잠시 조용해졌어요. 죄송하다고 말하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민재는 아무 말 없이 제 앞접시에 무채라는 하얀 무절임을 덜어주었어요. 이거랑 같이 드시면 좋다면서 족발의 기름기를 잡아준다고 설명했죠. 소피는 여전히 즐겁게 족발을 먹고 있었지만 제 시선을 마주치자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아마도 제가 그녀의 새로운 음식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실망했나 봐요. 저는 결국 국물만 조금 떠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화가 다른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늙었을까? 5년 동안 소피는 이곳에 완전히 적응한 반면 저는 하루 만에 이질감을 느끼고 있었죠.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민재가 물었어요. 소피한테 들으셨냐며 자신이 현재 프랑스 문학을 번역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놀라움에 고개를 들었어요. 듣지 못했다고 대답하며 어떤 작가를 번역하는지 물었죠. 민재는 최근에 알베르 카미의 이방인을 작업했다고 했습니다. 프랑스 문학은 자신의 오랜 관심사였다면서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문학으로 흘러갔고 민재의 지식과 열정에 점점 마음이 열렸어요. 소피는 우리의 대화를 미소 지으며 지켜보았습니다. 족발은 여전히 접시에 남아 있었지만 분위기는 한결 편안해졌어요. 저녁이 끝나고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오는 길, 소피가 물었습니다. 민재가 어땠느냐고요. 솔직한 대답을 고민했어요. 좋은 사람 같다고, 하지만 많은 것이 낯설어서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소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한다고. 자신도 처음엔 그랬다면서요.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하자 소피는 내일 아침에 다시 오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들어가 쉬라며 이해심 어린 눈빛을 보냈어요. 문을 닫고 혼자 남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오늘 하루는 너무나 많은 정보와 감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소피의 새 삶, 그녀의 남자친구, 그리고 족발이라는 낯선 음식까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과연 이 모든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소피는 분명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저와는 너무 다른 세계에 있다는 게 마음 아팠어요. 그녀가 선택한 길을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싶었지만 아직은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눈을 감으며 내일은 더 나아지길 바랐어요. 적어도 민재는 프랑스 문학을 좋아하는 지식인이었으니 그것만으로도 대화의 실마리는 될 수 있을 테니까요.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온 밤 온몸이 피곤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시차 적응이 안 된 탓도 있었지만 오늘 만난 소피와 민재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소피는 제가 알던 딸과는 너무 달랐죠. 그녀의 행동, 말투, 심지어 웃음소리까지 변해 있었습니다. 작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시려고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투명한 용기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 옆에는 접힌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메모를 읽어보니 민재가 남긴 것이었죠. 어머님 입맛엔 족발이 좀 힘드셨을 테니 내일 아침 드시기 편하도록 유럽식 샐러드와 치즈를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퇴근길에 사왔다는 말도 덧붙여져 있었어요. 가만히 앉아 용기를 꺼냈습니다. 무심한 듯한 손글씨와 낯익은 샐러드 향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잘 정돈된 샐러드와 치즈, 그리고 작은 바게트 빵까지 준비되어 있었죠. 중얼거리며 생각했습니다. 프랑스 남자들은 나를 매력적인 여인으로만 봤지 내가 어떤 걸 먹는지까지 신경 쓴 적은 없었는데 이 청년은 내 입맛까지 본다니. 작은 친절이었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민재는 겉보기와 달리 세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메모 한 장이 저에게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샐러드를 맛보는데 놀랍게도 드레싱은 프로방스 스타일이었습니다. 집에서 먹던 맛과 비슷했어요. 어떻게 이런 맛을 낼 수 있었을까? 소피가 알려줬을까? 아니면 민재가 직접 알아본 걸까?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소피가 한국에 남는 이유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죠. 새로운 문화, 새로운 언어, 그리고 그녀를 배려하는 사람. 프랑스에 있는 친구들은 소피가 한국인이 되어가고 있다며 걱정했지만 이제 보니 그건 변화가 아니라 성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딸은 성인이 되어 자신만의 선택을 하고 있었어요. 한강이라는 강변을 따라 산책하는 동안 소피는 자신의 한국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현재는 번역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민재와는 1년 전 문학번역 워크숍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소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 제가 많이 놀랐을 거라면서 사실 말하기를 망설였다고 했어요. 민재 얘기도 자신이 얼마나 한국 생활에 적응했는지도 말이죠. 강물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소피답지 않은 모습을 보니 놀랐지만 그녀가 밝아졌다는 건 알겠다고 말했어요. 소피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자신이 변한 모습에 제가 실망할까봐 걱정했다고 하더군요. 한숨을 내쉬었어요. 실망한 게 아니라 그저 낯설 뿐이라고. 소피가 프랑스로 돌아오지 않는 이유를 이제야 조금 이해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잠시 침묵을 지켰어요. 강 건너편으로 현대적인 빌딩들이 늘어서 있었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이곳은 프랑스와는 전혀 다른 세계였지만 소피는 이곳에 속해 있었어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민재와 결혼할 생각이 있는지 말이죠. 소피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아직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생각은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물어볼 줄은 몰랐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멀리서 민재가 우리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종이백을 들고 있었어요. 소피가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일찍 끝났나 보다고요. 그녀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보니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싶었어요. 다음 날 민재가 말한 특별한 곳은 전통시장이었습니다. 광장시장이라는 이곳은 좁은 골목마다 다양한 음식과 물건들이 가득했어요. 색색의 천들, 반짝이는 액세서리, 그리고 처음 보는 음식들이 저를 압도했죠. 민재가 설명했습니다. 이곳은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시장 중 하나라고. 그의 할머니는 항상 이곳에서 장을 보셨다면서요. 지금도 가끔 할머니와 함께 온다고 했습니다. 시장의 냄새와 소리,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이 생생했어요. 처음엔 낯설었지만 점점 그 분위기에 끌려 들어갔습니다. 소피는 능숙하게 상인들과 한국어로 대화하며 음식을 사 먹었죠. 소피가 붉은 소스가 묻은 떡을 저에게 건넸습니다. 떡볶이라고 하는 거라면서 매콤하지만 정말 맛있다고 했어요.
조심스럽게 한 조각을 맛보았습니다. 순간 입안이 화끈거렸지만 묘한 단맛과 어우러져 괜찮았어요. 시장 한쪽에서 민재가 멈춰 섰습니다. 저에게 말하길 이건 그가 어릴 때 먹던 김이라면서 한 장 먹어보라고 권했어요. 그가 건넨 검은 종이 같은 것을 받아들었습니다. 바삭하고 짭조름한 맛이 났어요. 소피가 활짝 웃었습니다. 제가 점점 한국 사람이 되어간다고 말하더군요. 셋이 함께 웃었어요. 그 순간 소피가 제안했습니다. 사진을 찍자면서요. 민재가 휴대폰을 꺼내 셀카봉을 펼쳤습니다. 우리 셋은 시장을 배경으로 모여 서서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고 난 후 민재는 잠시 자리를 비워야 한다며 출판사에 들러야 한다고 했어요. 소피와 단둘이 남았을 때 그녀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어떠냐고, 이젠 조금 편해졌느냐고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 창밖으로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이 도시가 조금 친숙하게 느껴졌어요. 소피와 민재 덕분에 한국의 일상을 경험할 수 있었죠. 소피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이별의 아쉬움이 느껴졌어요. 괜찮다고 소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자주 연락하겠다고. 그리고 그들도 곧 프랑스에 오는 것 아니냐고 물었죠. 공항에 도착하다 셋이서 함께 체크인 카운터로 갔어요. 모든 절차를 마치고 보안검색대 앞에서 소피와 민재에게 작별 인사를 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소피가 저를 꼭 안았어요. 그 포옹에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작별의 아쉬움, 그동안의 거리감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느껴졌죠. 소피가 작은 봉투를 내밀었어요. 비행기에서 읽어보라면서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안전벨트 표시등이 꺼지자 소피가 준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소피의 손글씨로 적힌 편지가 있었어요. 편지 내용은 마음을 울렸습니다. 소피는 무서웠다고 썼어요. 자신이 변했다고 제가 실망할까 봐요. 하지만 제가 먼저 다가와줘서 자신은 진짜 자신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썼습니다. 제가 민재를 인정해준 그 순간 자신의 두 세계가 하나로 연결된 것 같았다고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 위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서울은 이미 멀어졌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소피와 가까워진 느낌이었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너는 떠난 게 아니라 어른이 되었던 거였구나. 비행기는 구름 위를 날아갔고 저는 소피의 편지를 가슴에 품었어요. 이제 더 이상 그녀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지 않을 겁니다. 그 대신 우리는 서로의 세계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거예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TV 감동 스토리였습니다.